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일어나! 제대로 좀 열라고! 검은 연기가 자욱한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창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남자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곤한 마음은 여기 잠시 맡기고 가세요.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 서울 한강변. 잠수교 아래 인적 없는 공터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붉은 불빛과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축 늘어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옆자리에는 명함 케이스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손가락 2마디 정도만 열려 있었습니다.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 다리 및 시멘트 기둥 뒤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온몸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박민준.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뛰쳐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쳤으니까요. 민주는 떨리는 몸을 감싸 안으며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본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긁으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얼마 전 옷장에 갇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둠 속에서 죽을 것 같았던 그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저 아저씨 저러다 죽겠어. 민주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발밑에 박혀있는 벽돌 조각에 멈췄습니다. 작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두 손으로 벽돌을 파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벽돌을 양손에 꽉 쥐고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차에 도착한 민준은 조금 열린 창문 틈을 확인했습니다. 벽돌의 뾰족한 부분을 창문 틈에 끼워 넣고 온 체중을 실어 매달렸습니다. 열려라. 제발. 민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소년의 필사적인 힘이 강화 유리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 같은 균열이 퍼지더니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독한 연기가 민준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민준은 기침을 하면서도 손을 뻗어 문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더 많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도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남자의 옷깃을 잡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어른 남자의 몸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준의 작은 몸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민준은 차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목을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남자의 허리띠를 풀어
차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발로 차체를 밀며 줄다리기를 하듯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마침내 남자의 몸이 쿵 소리를 내며 진흙탕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준도 함께 넘어져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입가에는 검은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디선가 본 기억을 떠올리며 남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주먹이지만 쉬지 않고 계속 눌렀습니다. 숨 쉬어요. 제발 숨 쉬라고요. 민준의 간절한 외침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때 남자의 몸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콜록콜록. 남자의 입에서 시커먼 가래와 함께 거친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눈을 뜬 남자는 흐릿한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어린 소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리 입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숨어야 해요. 민준은 남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남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민준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며칠 전 낮에 발견했던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다리 밑배수로 옆 풀숲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은 남자를 그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둘이 풀숲 뒤로 숨자마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공터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 두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깨진 차 창문을 발견한 사내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이 없잖아. 누가 데려갔어? 멀리 못 갔을 거야. 찾아. 손전등 불빛이 풀숲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남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 사내의 구두가 민준의 머리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나가 주세요. 제발이요. 다행히 사내들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민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내들이 강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해요. 민준이 아는 곳은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다리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버려진 컨테이너였습니다. 민준은 사흘 전부터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도 막아주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은 남자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면서도 민준을 따라왔습니다. 컨테이너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구석에 쌓아둔 박스와 헌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바닥에 깔고 남자를 눕혔습니다. 남자의 젖은 재킷을 벗겨내고
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민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흙투성이 얼굴에 상처투성이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날 살렸구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옷장에 갇혔을 때 무서웠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남자는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영태야. 넌? 박민준이요. 민준아, 너 혹시 집은 어디니? 부모님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은 없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술 마시면 때리거든요. 최영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어왔지만 이 어린 소년의 상황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최영태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보답해야겠다고. 살아남으면 반드시 이 아이에게 보답하겠다고.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꼭 너를 도와줄게. 약속한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의 약속을 믿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 아저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온기가 작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최영태는 민준을 깨웠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최영태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아, 이걸 잘 간직해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주소로 찾아와. 내가 반드시 널 도와줄게. 명함에는 T와 E그룹 대표이사 최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명함을 품속 깊이 간직한 채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최영태 아저씨의 약속을 믿어야 할까요? 어른들의 약속은 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영태의 눈빛을 떠올리면 조금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약속한 날 민준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앞에 섰을 때 민준은 주춤거렸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민준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여긴 아무나 못 들어와. 민준은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최영태 대표의 명함이었습니다. 경비원은 급히 어딘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민준 군인이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어서 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최영태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영태는 민준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민준아. 잘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최영태는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은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포옹에 눈물이 났습니다. 최영태는 민준을 떼어놓고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나랑 같이 살래? 내 아들이 되어줄래?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영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난 결혼을 못했어. 자식도 없고. 하지만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평생 책임지고 싶어. 나랑 가족이 되어주겠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원해지는 아이. 최영태는 민준을 다시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자. 그날부터 민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영태는 민준을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준의 생부는 돈을 받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은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최영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넓은 방, 깨끗한 침대, 새 옷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최영태는 민준을 최고의 학교에 보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예의, 경영, 리더십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민준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배움에 목말라 있던 아이였기에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조용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영태의 조카인 최건호 전무는 민준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최건호는 원래 후계자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양자 때문에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25살이 된 민준은 이제 TY그룹의 비서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헐쩍 자랐고 당당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최영태는 7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부자 사이는 친부자보다 더 돈독했습니다. 어느 날 최영태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간 민준은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최영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말해줄 게 있다. 건호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 최건호 전무는 최근 몇 달간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고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최영태는 민준에게 조사를 맡겼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최건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건호는 해외 투기 자본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넘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최영태를 죽이려 했던 사건의 배후도 최건호였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최건호는 회장 자리를 탐내 삼촌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준은 증거 서류를 최영태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영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최영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계획을 세워야겠다. 건호를 그냥 둘 수는 없어. 두 사람은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최건호를 함정에 빠뜨려 스스로 죄를 드러내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영태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최영태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일산화탄소 중독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복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건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최영태가 약해진 지금이 회사를 장악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최건호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최영태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최건호의 편에 섰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최건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최영태를 돌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최영태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민주는 최영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반드시요. 최영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을 믿었습니다. 이 아들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최건호는 다음 수를 뒀습니다. 민준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의 생부 박종수를 찾아냈습니다. 박종수는 15년 전과 다름없이 도박과 술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건호는 박종수에게 거액을 주며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세요. 민준이 당신을 버리고 재벌가에 빌붙었다고 폐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박종수는 돈에 눈이 멀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종수는 눈물을 짜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최영태 회장이 제 아들을 빼앗아 갔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민주는 폐륜화로 낙인 찍혔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태와 함께 세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와이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벗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이 등과 팔에는 과거의 아픈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모두 저 사람이 준 것입니다. 10살 때까지 저는 매일 맞고 자랐습니다. 술에 취하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고 밥을 주지 않아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습니다. 민주는 박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종수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이 사람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에서 죽어가던 최영태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구해주셨고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민주는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 아동보호센터 신고 기록, 경찰 신고 내역까지 모든 것이 민준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종수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 인간이 진짜 폐륜하잖아. 자식을 학대하고 이제 와서 돈을 뜯어내려고. 박종수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다음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기획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건호 전무입니다. 민주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최건호가 박종수에게 돈을 건네는 사진,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최건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민준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폭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건호 전무는 15년 전 최영태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민주는 15년 전의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최건호가 고용한 청부업자의 자백, 최건호 계좌에서 나간 거액의 돈까지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최건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획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든 연기 발생 장치를 차 안에 설치하고 최영태를 그곳으로 유인한 것도 최건호였습니다. 삼촌을 제거하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최영태를 구출하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검찰에 이미 고발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와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최건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난 무죄야. 하지만 수갑은 차갑게 최건호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최건호는 끌려가면서도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넌 그냥 거지 출신 주제에.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탐욕이 당신을 망친 거예요. 최건호가 끌려간 후 장내는 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최영태가 도착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최영태는 민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은 최영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드렸습니다. 최영태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이사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회의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최영태를 끌어안았습니다. 15년 전 빗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했기에 최건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인, 미수, 횡령, 배임 등 여러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종수도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영태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최영태와 민주는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장소 잠수교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고 어두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최영태가 다리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섰습니다. 최영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그날 밤 내가 날 구하지 않았다면 난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아버지가 없었으면 여전히 거리를 떠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제게 새 인생을 주셨어요. 최영태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서로를 구한 거야. 그게 가족이란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영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15년 전 빗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가족애로 자라났습니다. 강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이제는 희망찬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영태는 민준에게 회사를 물려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아직 젊지만 충분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민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최영태는 이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1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영태 회장님 같은 사람을 만나 구원받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재단을 방문한 7살 여자아이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민준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아이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차례라고. 그날 저녁 민주는 최영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최영태가 와인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우리의 기적의 건배. 우리의 가족의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15년 전 폭우 속 한강변에서 시작된 기적. 한 소년의 용기와 한 어른의 감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민준과 최영태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적은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